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삼각김밥 한 알로 끼니를 때웠다. 새벽 6시 빵집 아르바이트부터 심야 대리운전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5천만 원을 모았다. 그건 내 엄마의 목숨값, 심장 판막 수술비였다. 의사는 더 지체하면 정말 끝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 돈을 별도 계좌에 넣어두고 비밀번호조차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게 있었다. 결혼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내 신분증과 인감을 그 남자에게 맡겼었다는 사실을. 계좌 잔액이 0원이 된 걸 확인했을 때 손가락 끝부터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앉아 게임만 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아, 그 돈. 준혁이 카드값 급하다길래 내가 좀 썼어. 수술비야 또 모으면 되지만 내 동생 신용 불량자 되면 나중에 핸드폰 할부도 못 받아.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 수술비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는 그런 돈이 아니야. 윤서아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34평짜리 낡은 아파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결국 마지막 숫자를 잘못 눌렀다. 그녀는 멈췄다. 화면에 뜬 엉뚱한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지웠다. 식탁 위에는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맨 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온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우편으로 오는 동안 구겨졌는지 종이 끝이 말려 있었다. 오른쪽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병원직인 위로 냉혹한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심장 판막 중증 협착. 조속한 치환술 권고. 예상 비용 칸에는 의사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자부담금을 포함해 약 4,800만 원. 서아는 그 글자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외울 지경이었다. 눈을 감아도 종이 위에 못 박힌 듯 박혀있는 그 숫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주방에서는 전기밥솥에 보온등이 켜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침에 나가기 전 끓여둔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국물 위로 얇은 기름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남편 강도윤이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 했지만 벽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 47분이었다. 그녀는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줄였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진단서를 뒤집어 식탁 위에 엎어두고 병원 봉투를 서류철 밑으로 밀어넣었다. 남편이 걱정할까 봐 숨긴 게 아니었다. 진단서를 본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건강보험 있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말할까 봐 무서웠다. 그 말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서안의 귀에는 이미 들리는 것 같았다. 현관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의 기계음 끝에 문이 열렸다. 남편 강도윤이 들어왔다. 어깨에는 출근용 가방을 메고 넥타이는 반쯤 풀어져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대충 벗어 던졌다. 슬리퍼 한쪽이 뒤집혔지만 고쳐 신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 밥은? 남편이 소매 단추를 풀며 물었다. 서아는 일어나 식탁 위에 계산기를 뒤집어 놓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국 데워놨어. 금방 차려줄게. 식탁으로 다가온 남편의 시선이 서류철 끝에 머물렀다. 또 뭘 그렇게 계산해? 그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다음 달 관리비랑 대출금. 요즘 전기료가 좀 올랐더라고. 서안이 주방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밥그릇 옆에 세워두고 스포츠 뉴스를 틀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가 말했다. 맛이 좀 싱겁네. 서안은 남편 앞에 밥을 놓아주며 나직하게 답했다. 내일은 간을 좀 더 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일이 본인의 결정으로 해결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서류철 밑에 숨겨진 진단서도 뜨거운 냄비에 대어 빨갛게 부어오른 서안의 손등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그릇을 식탁 끝으로 밀어놓고 거실로 가 TV를 켰다.
서한이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거실 불빛이 바닥에서 번쩍거렸다. 그녀는 진단서를 다시 꺼내 잘 접은 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수납함에 넣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둔 얇은 수첩도 있었다. 거기에는 엄마 수술비라는 말 대신 딱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살기. 다음 날 새벽 4시 머리맡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서한은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진동을 끄고 일어났을 때 방 안은 캄캄했다. 남편은 등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에어컨 이불은 남편의 허리에 둘둘 말려 있었고 서한에게는 끝자락만 걸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불을 당기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니 그제야 눈이 좀 떠졌다. 거울 속에 그녀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눈 밑에는 거뭇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깰까 봐 조심하며 빠르게 칫솔질을 마쳤다. 4시 25분 서한은 아파트 동 입구를 나섰다. 광명시의 새벽도로는 한산했고 길가 편의점 불빛만 밝았다. 그녀는 겉옷을 여미며 집 근처 빵집 후문으로 향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과 가볍게 목인사를 나눴다. 빵집이 문을 열기 전이 가장 바쁜 시간이다. 서한은 빵을 진열하고 라벨을 붙이고 유리 쇼케이스를 닦았다. 오븐이 열릴 때마다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와 달콤한 버터 향이 빈속을 채웠지만 실제로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다. 6시 30분,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출근용 셔츠로 갈아입었다. 점장이 당일 아르바이트 급여 대장을 내밀었다. 서한 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며칠 좀 쉬는 게 어때? 몸 상하면 돈 버는 것도 소용없어. 서한은 펜을 돌려주며 옅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져서요. 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어제 팔고 남은 빵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어차피 폐기할 거니까. 서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건설 회사로 향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잡이를 잡은 채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다. 잔액 로딩 화면이 천천히 돌아갔다. 5,124만 원. 그 숫자를 3초간 응시한 뒤에야 화면을 껐다. 그제야 팽팽하게 긴장됐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회사는 구로구의 평범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서한은 재무팀 직원으로 일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확인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녀는 숫자에 예민했다. 동료들이 식비 영수증에 1,000원이라도 더 적어내면 즉각 알아챌 정도였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아래층에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박 대리가 겉옷을 챙기며 물었다. 서한 씨, 같이 가요. 오늘 새 밑반찬 나왔대요. 서한은 서랍에서 도시락통을 꺼냈다. 전 싸왔어요. 도시락통 안에 흰밥과 편의점에서 할인할 때 사둔 장아찌를 본 박 대리의 표정이 묘해졌다. 요즘 계속 그렇게만 먹는데 안 질려요? 아침에 빵 먹어서 그래요? 점심은 간단히 먹는 게 편해서요. 서한이 덤덤하게 대답하자 박 대리는 더 권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커피라도 사올까요? 아니에요. 저 마실 거 있어요. 서한이 말 안 마실 것이란 아침에 한번 우려내고 다시 물을 채운 연한 커피가 든 텀블러였다. 3년 전 서한은 합정동 요가 학원 연간 회원권을 해지했다. 환불을 받으러 간 날 직원이 위약금 8만 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서명란에 펜을 대고 2초간 멈췄다. 8만 원이면 일주일치 도시락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고 엄마가 순천에서 서울로 검사 받으러 올 때 택시를 한 번 더 탈 수 있는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8만 원 생각이 나서 지하철역을 지나치기도 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심을 회사 근처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바꿨고 가끔 마시던 커피도 끊었다. 겨울마다 사고 싶던 코트도 장바구니에서 지웠다. 새벽에는 빵집, 낮에는 회사, 그리고 남편이 늦는 날에는 대리운전을 뛰었다. 대리운전에서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었다.
심야의 거리, 고깃집이나 술집에서 나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배를 두드리며 취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서한은 운전석에 앉아 차 안에 밴 술 냄새를 견디며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갔고 어떤 이들은 여자분이 이런 일 하면 위험하지 않냐며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대개 새벽 1시가 넘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복도에 잠시 서서 옷에 밴 담배 냄새를 털어내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남편은 보통 자고 있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을 때면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 캔과 배달 음식 상자가 널려 있었다. 서한은 씻고 나와 수첩을 열고 그날의 수입을 적었다. 어느 페이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대리운전 새벽 1시까지 돌아와 보니 도윤이가 준혁이한테 80만 원 보냈음. 핸들을 오래 잡아서 손톱이 갈라졌음. 내일 편의점에서 대역밴드 사야지. 그녀는 글을 마친 뒤 갈라진 손톱을 짧게 깎았다. 조용한 밤에 손톱깎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 강도윤은 중간 규모의 물류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세후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또래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는 손찌검도 하지 않았고 술주정도 없었다. 가끔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서 파는 어묵을 사오기도 했다. 시동생 강준형만 아니었다면 서한은 이 결혼 생활이 그저 평범하게 고단한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동생 준혁이었다. 준혁은 남편보다 6살 어렸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부터 투자를 하겠다며 등록금을 날리더니 그 후로는 코인, 한정판 운동화, 골프 회원권, 청담동 라운지 바 친구들까지 온갖 핑계로 돈을 축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 강말순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작은 언제나 똑같았다. 도윤아, 내가 형이잖니. 그 말은 마치 스위치 같았다. 남편은 서한과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다가도 어머니 전화만 오면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준혁이가 또 왜요? 한 번은 시동생이 카드값을 못 내 독촉을 받자 남편이 2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서한이 주방에서 물었다. 우리 이번 달 담보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 그러자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남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준혁이 신용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어떡해? 당신은 매번 너무 계산적이야. 시어머니도 나중에 전화를 해왔다. 서한아, 돈이라는 게 가족끼리 너무 따지는 거 아니다. 너는 동생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형제끼리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하는 법이야. 서한은 욕실 바닥에 배수구를 닦다가 소를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갚아야 할 대출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픽 웃으며 답했다.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날 밤 서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순천에 계신 엄마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안정이 필요했고 돈을 모아야 했으며 매달 꼬박꼬박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했다.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한 적도 있었다. 결혼 2주년 생일 때 서한은 남편에게 전자시계를 선물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오래 아껴서 산 것이었다. 남편은 시계를 차보고는 가볍고 괜찮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는 드물게 설거지를 도왔다. 서한은 주방 문가에 서서 서툰 솜씨로 그릇을 건조대에 올리는 남편을 보며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남편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는 오직 강씨 집안 식구들에게만 책임을 다할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서한은 보건소에 가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공복에 체혈을 해서인지 어지러움이 느껴져 집 밑에서 생수 한 병을 사 마시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용했다. 신발을 한쪽 벗었을 때 베란다에서 낮게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알았어요, 얼마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의 말투가 짜증 섞인 어조로 변했다. 2300.
걔가 또 왜 그래 지난달에도 갚아줬잖아요. 서아는 현관에 멈춰섰다. 한쪽 발은 여전히 실외용 슬리퍼를 신은 채였고 손에는 검진 결과 안내 가방이 들려 있었다. 베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새어나왔다. 알았어요. 방법 찾아볼게요. 엄마 일단 울지 마세요. 준혁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해요. 서아는 천천히 발을 슬리퍼에서 뺐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베란다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서아는 현관 타일 위에 먼지를 내려다보다가 타일 모서리에 금이가 있는 걸 발견했다. 매일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틈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주방에 거품이 튀든 말든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며 같이 드라마나 보자고 권했다. 서아는 소파 끝에 앉아 그래라고 답했다. 화면 속 인물들이 웃고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남편은 가끔 추임새를 넣으며 집안 분위기가 좋다는 걸 증명하려 애썼다. 서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잔액은 그대로였다.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 거실장 두 번째 서랍에 대출받을 때 썼던 신분증 사본과 인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월요일 아침, 서아는 습관처럼 뱅킹 앱에 접속했다.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 맥박을 재듯 그녀는 매일 아침 잔액을 확인해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아니라 신호가 약했는지 화면이 두 바퀴를 돌았다. 아파트 입구를 나와 화단 옆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다. 잔액이 화면에 떴다. 24만 원. 서아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다. 처음에는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본인 인증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 자꾸 오타가 났다. 다시 확인했다. 역시 24만 원이었다. 거래 명세서를 눌렀다. 전날 오후 3시 17분 5,100만 원 출금. 수취인 강준혁. 적요 칸은 비어 있었다. 그 시간 서아는 순천 엄마 집에 있었다. 엄마는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에 야른 담요를 덮고 웃으며 말했다. 이불 햇볕에 말렸더니 냄새가 좋네. 오늘 잠 잘 오겠다. 서아는 그때 베란다 난간에 겨울 이불을 널며 먼지를 털고 있었다. 순천의 하늘은 파랬고 엄마가 기침을 할 때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수술 날짜 잡히면 내가 휴가 내고 올게. 엄마는 바쁜데 뭐 하러 자꾸 오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서아는 돈 거의 다 모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계좌에는 5,100만 원이 넘게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4만 원뿐이었다. 도로가에서 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지나가며 힐끗거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피가 흐를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화장실 맨 안쪽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목구멍까지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짧은 헛구역질 소리만 새어나왔다. 5분 뒤 그녀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거울을 보니 안색은 정상이었고 머리칼도 단정했다. 그녀는 티슈로 세면대의 물기를 닦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다. 영수증을 대조하고 메일에 답장하고 월말 결제 서류를 정리했다. 박 대리가 오후에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귀장이 안 좋아서요 라며 거절했다. 저녁 6시 서아는 회사를 나섰다. 바로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20분 동안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다른 주민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방을 맨 아이가 엄마 뒤를 쫓아가며 사탕을 빨고 있었고 노인은 마트 봉투를 들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아는 다시 뱅킹 앱을 열었다. 24만 원 화면을 끄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 문을 열자 남편은 거실 빈백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지 않은 맥주 캔 하나가 놓여 있었고 태블릿 화면에서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서아는 현관장에 가방을 내려놓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남편 앞으로 다가갔다. 그 5천만 원. 남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안타를 쳤는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내 계좌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남편은 그제야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몸을 뒤로 기대며 마치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하듯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저번에 주택담보대출 연장할 때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거실장 2번째 서랍에 뒀잖아.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인가 싶어서 해봤더니 되더라고. 그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마치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를 꺼내 먹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서아는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며 잠시 후 물었다. 그게 무슨 돈인지 알아? 남편은 미간을 짚었다. 알아. 우리 엄마 수술비야? 서아나 남편은 몸을 바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나도 알아. 근데 준혁이 쪽이 진짜 급했어. 카드회사 2군데의 저축은행까지 합쳐서 2,3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사채 비슷한 돈이라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상황이었어. 서아는 말을 끊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침묵에 용기를 얻었는지 말을 이어갔다. 신용 불량 기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아? 준혁이 이제 겨우 28이야. 신용 망가지면 나중에 전세 자금 대출도 안 되고 핸드폰 할부도 안 돼. 걔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서안이 물었다. 우리 엄마 앞날은? 남편의 얼굴에 아주 잠깐 곤란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건 전구가 깜빡이듯 찰나였다. 수술비는 다시 모으면 되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수술 당장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미뤄도 되지만 준혁이는 이번 달 넘기면 신용은 끝장이야.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태블릿에서는 여전히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맥주 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려 둥근 자국을 남겼다. 서아는 그 자국을 보며 3년 전 처음으로 그 계좌에 1만 원을 넣었을 때를 떠올렸다. 추운 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할인하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잔액을 확인했었다. 1만 원이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괜찮아, 1만 원부터 시작하자. 그 돈이 5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었다. 그 숫자들 뒤에는 그녀가 걸은 수많은 끼니와 새벽 4시의 알람, 심야 대리운전을 하며 운전대를 꽉 쥐었던 손,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담겨 있었다. 남편의 다시 모으면 된다는 말은 그 3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서아는 울지 않았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시 맥주를 집어들며 그녀가 친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서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낮고 명확했다. 김 변호사님, 저 윤서안입니다. 예전에 의뢰드렸던 조사 결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뭐? 변호사. 무슨 조사? 맥주 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서아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더니 그녀가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방문할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얼굴이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돈 좀 썼다고 이혼.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이 그녀의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아는 몸을 돌려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다. 남편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윤서안. 돈은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준혁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천천히 갚을 거야. 굳이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겠어? 그 돈 서안이 되풀이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당신 엄마 수술비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서안은 남편을 빤히 바라봤다. 그가 겁에 질렸을 때
눈가가 미세하게 떨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강도윤. 그 돈은 우리 엄마 목숨이야.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다. 당신 동생 신용등급 따위 내 알바 아니야. 근데 당신 신용등급이나 걱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안색이 더 나빠졌다. 서아는 현관장에서 가방을 챙겼다. 부부 공동 재산 은닉,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재산 유출.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돼. 당신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야. 남편은 멍하니 서서 눈을 크게 떴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도어락을 열었다. 남편이 현관까지 쫓아왔다. 어디가? 이 밤에 나가서 어쩌려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 순천가 엄마 집. 이 시간에 어떻게 가려고? 남편이 그녀의 가방끈을 붙잡았다. 서안이 걸음을 멈추고 그 손을 차갑게 응시했다. 남편은 데인 듯 손을 놓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안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미지근해진 맥주 캔을 쥔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8개월 전 서안이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처음 눈치챈 건 세무 서류를 정리할 때였다. 일요일이었고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다며 나간 상태였다. 서안은 거실 바닥을 닦고 거실장에 어지럽게 쌓인 서류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재무팀 출신이라 영수증이나 서류가 섞여 있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 보험, 대출,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던 중이었다.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낯선 주소를 발견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의 어느 아파트 804호. 그들은 광명에 살고 있었고 남편 회사는 구로였다. 시어머니는 대전에 계셨고 시동생은 거처가 일정치 않았지만 공항동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남편의 생활 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소였다. 서아는 그 종이를 따로 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도 퇴근한 그에게 종이를 내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 주소를 수첩에 옮겨 적었을 뿐이다. 다음 날 점심시간, 그녀는 근처 구청에 가서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뗐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올 때 그녀는 옆에 서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그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명의였다. 2년 전 취득했고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의 대출은 1억 5천만 원이 끼어 있었다. 즉, 그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엄마 수술비를 모으겠다고 아등바등하던 그때 남편은 그녀 몰래 2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뜻이다. 서아는 등본을 들고 프린터 앞에 10분 동안 서 있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비켜줬다. 그날 그녀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오피스 빌딩 뒤 벤치에 앉아 도시락통을 열었지만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아찌를 집어 입에 넣었지만 짠맛이 너무 강해 목구멍이 따가웠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밥을 남겼다. 퇴근 후 집에 가니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회사 결제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처리하고 오느라. 서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게 당연해진 사람은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법이다. 서안은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대충 찾지 않았다. 회사 법무팀에 있는 선배를 통해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첫 상담은 서초동의 낡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사무실은 작았고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차를 내주었다. 김 변호사는 공항동 아파트 이야기를 듣고 서안이 가져온 은행 거래 내역과 엄마 진단서를 훑어보았다. 윤서안 씨,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서안은 종이컵 안에 물을 내려다보다가 몇 초 뒤 대답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조사부터 하죠. 확실히 파악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안은 수임료 예치금으로 150만 원을 결제했다. 카드를 긁을 때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결국 승인 버튼을 눌렀다. 그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3개월 뒤
김 변호사는 2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건넸다. 공항동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었고 대출 구조가 복잡했다. 매달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서한이 모르는 남편의 다른 저축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남편은 결혼 후 시동생 명의로 비트코인 거래 계좌를 만들어 운용해왔으며 현재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 가장 결정적인 건 아파트 구입 당시의 계약금 출처였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은 보상금이었고 시어머니 계좌에서 남편 계좌를 거쳐 아파트 대금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남편이 결혼 후 벌어들인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온 것이다. 김 변호사가 보고서를 펜으로 톡톡 쳤다. 아파트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후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한 부분과 그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서한은 보고서를 넘기다 남편의 은닉계좌 거래 내역에서 멈췄다. 매달 85만 원 정도의 수익. 그녀가 회사 밑에서 동료들의 커피 제안을 거절하고 편의점에서 300원 차이 나는 할인 라벨을 들여다보고 엄마가 전화로 약 남았으니 돈 보내지 말라고 거짓말하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그녀가 모르는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 수술비를 위해 자신을 휴식 없는 기계처럼 소모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남편분이 조사를 눈치챘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서한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계속 유지하세요? 싸우지도 말고 위협하지도 말고 남편 물건에 손대지도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뿐입니다. 그날부터 서한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아르바이트 급여 증명서, 대리운전 기록, 빵집 급여 명세서를 전부 출력했다. 월별로 정렬해 투명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총 87페이지였다. 맨 위 페이지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었다. 혼인 기간 중 처에 가게 경제 기여도 상세 내역. 그녀는 그 서류철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회사 사물함에 보관했다. 열쇠는 사원증 뒷면에 붙여두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 후로도 서한은 평소처럼 살았다. 새벽에는 빵집으로, 낮에는 회사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혁이가 힘들다느니 가족끼리 돈 때문에 그러면 못 쓴다느니 하며 전화를 해왔다. 서한은 그때마다 네, 어머니 하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참는 게 아니었다.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수술이 끝나면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남편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다면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손을 뻗어 엄마의 목숨값을 가로채 갔다. 그날 밤 순천행 고속버스를 탔을 때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정말 준혁이 살리려고 급해서 그랬어. 지러는 거 서로한테 좋을 거 없어. 장모님이 너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서한은 메시지를 한 번 보고는 알림을 꺼버렸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버스의 진동에 몸을 맡겼다. 옆자리 승객은 잠들었고 이어폰 사이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새벽녘 순천에 도착했을 때 엄마 한지수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한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광명집보다 훨씬 작고 바닥은 낡았지만 거실 한 구석에는 엄마가 매일 쓰는 혈압계가 놓여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다. 서한은 문가에 서서 문틀을 잡았다. 엄마를 깨우지는 않았다. 주방으로 가 물 한 컵을 따랐다. 컵을 쥔 손바닥으로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언제인지 모르게 입안을 깨물었던 모양이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다시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체 내역 가져오셨나요? 서한은 출력한 거래 명세서를 테이블에 올렸다. 어제 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보더니 말했다. 금액이 확실하고 수취인이 시동생이군요. 남편이 허락 없이 이체한 방식은 은행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시인한 부분과 합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엄마 수술이 미뤄진 것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의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진단서, 수술 일정표, 병원 미납 안내문, 연기 기록까지 다 준비하세요. 법원은 당신의 분노를 대신해주지는 않지만 증거는 봐줍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엄마의 진단서를 꺼냈다. 종이 끝이 자꾸 접혔다 펴져서 흐늘거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 들었다. 이혼 소송은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었다. 남편은 처음에 서한이 그저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았다. 처음에는 저자세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시 강하게 나왔다. 미안하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채워놓을게. 질 크게 만들지 마. 우리 부부 일인데 왜 변호사를 사. 이혼하는 게 자랑이야. 장모님은 이게 다 본인 탓이라고 생각 안 하시겠어? 서한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 뒤 남편은 회사에서 법원 소장을 받았다. 그날 오전 물류회사에서는 주간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인포데스크 직원이 등기 우편이 왔으니 본인이 직접 수령하라고 연락한 것이다. 남편은 대출 연장 관련 서류인 줄 알고 나갔다. 프런트에서 서명하고 봉투를 뜯은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 손해배상 청구. 첨부 서류에는 공항동 아파트 등기부 등본, 은닉 계좌 내역, 비트코인 거래 적립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보낸 송금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액은 약 1억 2천만 원. 남편은 서류를 쥔 채 회의실로 돌아가지 못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구토를 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신맛이 목구멍을 긁었다. 거울 속 자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한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 강말순 씨가 이 소식을 안 건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엄마, 윤서한이 이혼 소송 냈어요. 공항동 집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걸 어떻게 알았대? 내가 비밀로 한다며. 남편은 광명 아파트 거실 바닥에 소장을 흐트려 놓은 채 앉아 있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 분할에 그 5천만 원까지 다 토해내라고 난리예요. 그 집은 절대 안 된다. 그건 내 아버지 목숨값이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엄마, 남편이 눈을 감으며 소리쳤다. 저 서한이 엄마 수술비 건드렸다고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멈칫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는 죄책감 대신 원망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가 급하다는데 형으로서 도와준 게 무슨 잘못이니?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식구를 법원으로 끌고 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대전에서 광명까지 한달음에 올라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그녀는 식탁 앞에 넋 나간 듯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치며 4시간 동안 울었다. 죽은 남편 이야기부터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형 노릇하기 힘든 도윤이 걱정까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놨다. 참다 못한 남편이 서류를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엄마, 서한이는 준혁이한테 한두 푼 준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장모님 심장 수술해야 하는데 내가 그 돈 3년 동안 서한이가 모은 걸 다 빼돌렸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더니 갑자기 안색을 싹 바꿨다. 내 엄마가 우리 식구니? 왜 우리가 그 큰 돈을 남한테 써야 해?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내 아빠 보상금은 강씨 집안대 끊기지 말라고 준 거지 남 치료비 하라고 준 거 아니다. 서한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지. 걔 돈으로 준혁이 살린 게 뭐가 틀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 내가 형이다.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 준혁이는 아직 어리다. 엄마에겐 너뿐이다. 그 말들은 그를 집안의 기둥이라 느끼게 해줬지만 이 순간 그는 그 문장들 뒤에 숨은 잔인한 진실을 보았다.
그건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나머지가 기생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는 서한을 그 희생양으로 밀어넣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답이 없자 다시 다그쳤다. 그 집 절대 못 주게 해라. 도윤아, 내 아빠가고 남은 건 너랑 준혁이뿐이야. 그 집은 나중에 강씨 집안 재산으로 남아야 해. 알겠니? 남편은 식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내려다보았다. 수취인 강준혁, 금액 5,100만 원을 그는 문득 서한이 거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엄마 앞날은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 여겼었다. 조정 기일날 수원가정법원 복도는 고요했다. 서한은 짙은 색 코트를 입고 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전보다 조금 마른 모습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무릎 위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반대편에 앉았다.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따라와 남편 뒤에 앉아 서한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하려는 듯했다. 조정실은 크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생수가 놓여 있었다. 판사와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공항동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강도윤 씨 어머니 명의의 사망보상금에서 나온 것으로 특유 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반박하는 대신 정리된 표를 내밀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동안 강도윤 씨는 혼인 중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약 3,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 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이에 따른 대출 상환 기여도와 시세 차익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윤서한 씨가 그 부동산 관리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윤서한 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게 생활비와 관리비, 대출 이자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세 군데의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금을 축적해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87페이지 분량의 수입 및 지출 명세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건네받아 천천히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빵집 급여 명세서, 대리운전 배차 기록, 가정지출 정리표 마지막 즈음에는 판사의 손길이 멈췄다. 거기에는 수첩 페이지를 복사한 자료가 있었다.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진 데모. 오늘 대리운전 새벽 1시까지 돌아와 보니 도윤이가 준혁이한테 80만 원 보냈음. 핸들을 오래 잡아서 손톱이 갈라졌음. 내일 편의점에서 대역밴드 사야지. 조정실 안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판사님, 여자애가 시집와서 집안 살림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돈 벌어왔고요. 동생이 죽겠다는데 형이 좀 도와준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입니까?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보며 경고했다. 당사자 발언 외에는 삼가세요. 시어머니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 측 변호사를 보았다. 피신청인의 공동재산은닉과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볼 때 도덕적 해이가 상당해 보입니다. 본 법원은 이 점을 참작할 것입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더 치명적인 건 두 번째 청구였다. 서한은 단순 이혼뿐만 아니라 무단 재산 이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100만 원의 이체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김 변호사는 엄마의 진단서와 수술 일정표, 미납 안내문을 제출했다.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신청인 어머니의 심장 기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돈의 용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가로채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판사가 추가 검진 보고서를 넘길 때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서한은 테이블만 바라보았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보았다. 갈라졌던 손톱 자리엔 이제 흉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이 서한을 불러 세웠다. 서한아,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김 변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서한을 보았다. 서한은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했다. 여기서 해. 남편은 주위 눈치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협의로 끝내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았다. 도윤아, 내가 왜 얘한테 머리를 숙여? 얘는 지금 작정하고 내 돈 뜯어내려는 거야. 남편이 돌아보며 소리쳤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반박했다. 내가 왜? 제가 내 아빠 목숨값까지 가져가겠다는데. 서한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아버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에요. 법원이 판단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 엄마 수술비는 제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을 당신 아들이 빼돌린 거예요. 준혁이가 갚을 거가. 언제요? 서한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수로요? 서한이 다시 묻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다. 너 진짜 독하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서한은 가방을 고쳐매며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 제 엄마가 당신 식구가 아니라고 하셨던 그 순간부터 우린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서한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도윤아, 저거 봐라.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년,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판결문이 나온 건 몇 달 뒤였다. 그동안 서한은 순천과 서울을 오갔다. 엄마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고 수술 일정은 돈 문제와 건강 상태 때문에 여러 번 조정되었다. 병원 창고에서 서류를 떼는 서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한지수 씨가 딸의 이혼 소식을 안 건 어느 날 검진을 마친 후였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지혈밴드를 붙이고 있던 엄마가 딸의 정수리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도윤이는 왜 요즘 연락이 없니? 서한은 엄마의 신발끈을 묶어주다 멈칫했다. 엄마가 덧붙였다. 전화 올 때마다 나가서 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서한은 신발끈을 다 묶고 엄마 옆에 앉았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도윤이랑 이혼해.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서한은 엄마의 손을 보았다. 혈관이 붉어진 마른 손이었다. 한참 뒤 엄마가 물었다. 내 병 때문이니? 아니야, 서한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 사람이 내 계좌에서 엄마 수술비를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서 그래? 엄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서한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했던 일이나 남편의 잔인했던 말들은 생략했지만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손을 가슴에 얹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서한아, 엄마가 짐이 됐구나. 서한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아니야. 내가 그 돈 모은 건 엄마가 짐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살아야 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병원의 자동 판맥이 불빛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딸도 엄마도 울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음 검사실로 부를 때까지 그저 그렇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최종 판결문이 도착한 날, 서한은 순천의 병실에 있었다. 창밖으로 멀리 갈대밭이 보였고 11월의 바람에 갈대들이 일제히 몸을 눕혔다 세웠다를 반복했다.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서한 씨, 판결 나왔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강도윤 씨의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한은 대답 없이 숨을 죽였다. 재산 분할로 공항동 아파트의 기여분과 시세 차익을 포함해 약 9,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무단 이체된 5,10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복도 끝에서 보호자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한은 감사합니다라고 간신히 대답했다.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고 집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락된 셈이었다. 병실로 돌아오자 잠에서 깬 엄마가 물었다. 왜 그래? 서한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류 정리가 다 끝났대.
엄마는 딸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다. 창밖에 갈 때가 다시 바람에 흔들렸다. 서아는 엄마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 곁을 지켰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엄마의 손바닥은 조금 따뜻했다. 남편은 결국 공항동 아파트를 급하게 내놓았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쓸 때 남편은 계속 손을 비벼댔다. 매수 측 변호사와 중개인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동안 남편의 손은 떨렸고 서명란에 삐뚤빼뚤한 선을 그었다. 중개인이 그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넸다. 강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남편은 물을 마시지 못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밑은 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탓이다. 눈만 감으면 판결문이 숫자들과 서한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파트 팔지 말라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정말 팔았니? 도윤아, 그건 내 아빠 목숨값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키지도 못해. 남편은 길가 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고함이 멀어지며 잡음처럼 들렸다. 그는 손목에 채워진 낡은 전자시계를 보았다. 서한이 준 생일 선물. 한때는 싸구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뗄 수 없는 흔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시계를 풀려다 멈췄다. 오히려 더 꽉 조여 찼다. 뼈마디가 아릴 정도로. 시동생 준혁의 메시지는 며칠 뒤 새벽 2시에 왔다. 형수 일은 유감이야. 근데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알지?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동생의 SNS 계정을 들어갔다. 같은 날 밤 11시, 청담동 술집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동생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주말엔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짧은 글고와 함께. 남편은 분노하지 않았다.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동생과의 대화창을 삭제했다. 차단하지도 않았다. 차단은 기억하겠다는 뜻이지만 삭제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처럼 있겠다는 뜻이었다. 화면이 꺼진 거실에서 그는 해가 뜰 때까지 앉아 있었다. 6개월 뒤 엄마 한지수 씨의 수술이 순천의 대학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수술 전날 서아는 엄마의 입원을 도왔다. 사인실 창가 자리를 배정받은 엄마는 짐을 정리하며 웃었다. 서아나, 수건은 어디 둬? 내가 할게. 나도 할 수 있어? 수술 받는다고 애 취급하지 마. 서아는 웃으며 수건을 건넸다. 엄마는 손을 떨면서도 직접 서랍에 수건을 차곡차곡 넣었다. 밤이 되자 서아는 간이 침대에 앉았다. 엄마는 설잠을 자며 딸을 불렀다. 서아나, 너 안 힘드니?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딸의 손목을 잡았다. 서아는 가만히 그 온기를 느꼈다. 수술 당일 대기실 화면에서 엄마의 이름 옆에 수술 중이라는 불이 들어왔다. 의료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나갔다. 서한도 몇 번이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손에는 수술비 결제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서한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덧붙였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근 손상이 심해져서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서한은 쥐고 있던 영수증을 꽉 움켜쥐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장치를 단 채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다. 심전도 모니터의 곡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소리에 서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혼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엄마의 맥박 소리 때문이었다. 1년 뒤 서한은 순천의 낡은 상가 2층에 작은 세무대리 사무소를 차렸다. 근처 식당이나 세탁소 사장님들이 고객이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퇴근 후 엄마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엄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무거운 건 못 들지만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올 정도는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계란을 사려는데 휴대폰 뉴스 알림이 떴다.
서울의 어느 물류회사 과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서류철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찬 낡은 전자시계는 선명했다. 서한은 무표정하게 뉴스를 닫았다. 영수증 드릴까요? 점원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한은 계란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다. 순천의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식탁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편의점에서 계란 사오느라요? 엄마는 계란 2알을 꺼내 국에 넣었다.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예전엔 싱겁다고 투덜대던 엄마가 이제는 스스로 간을 맞췄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였다. 엄마가 계란을 딸의 밥 위에 얹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오늘 국간이 아주 잘 됐다. 서한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떠 마셨다. 엔드.